네, 이제 개별 근로기준법의 어떤 총체적인 존재인 근로기준법 보도록 할 거예요. 이 근로기준법에서 어떤 근로계약의 체결과 근로계약의 종료, 그다음에 근로계약의 진행, 근로계약이 전개되는 모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개별적으로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는데 그 각각의 모습을 확인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네, 챕터 2 넘어가서 근로기준법이요. 그러니까 사실 제일 중요해요. 시험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하고 사실 이제부터는 실기시험에 안 나오죠. 필기시험에만 나오니까 뭐 두 문자를 따서 달달달달 암기하시거나 이러실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근로기준법 같은 경우에 그래도 암기하고 이해해야 될 내용들이 좀 있다. 근데 뭐 법이라고 해서 대단히 어렵지 않아요. 이 노동관계 법률이라는 게 사실 생활과 실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 법률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이해하기가 너무 난해하거나 뭐 굉장히 법리적인 해석을 해야 된다거나 이럴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로기준법 먼저 보면 근로기준법 목적이요. 근로기준법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근로기준법을 공부한 이유는 이제 근로자의 어떤 개별적인 근로조건의 보호인데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보호함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죠.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모습, 근로계약이 진행되는 모습, 전개되는 모습, 그다음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모습. 보시면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일단 체결이 돼야 되죠. 그다음에 진행되고 그다음에 종료되고 이런 모습들까지 있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보호해요, 안 해요? 이전에 이 체결 이전에는 보호하지 않죠. 보호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뒤에 나올 이제 근로자의 개념이 있는데 여기과도 사실 연결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체결과 종료 요 사이에 대해서 보호를 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 안에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죠. 이 진행 과정 속에는 뭐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우리가 가장 많이 아는 임금에 대한 보호, 근로 시간에 대한 보호, 뭐 휴게 시간에 대한 보호, 휴일에 대한 보호, 이런 전개되는 근로관계가 전개되고 진행되는 여러 가지 모습들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은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요. 그것들을 공부할 건데 그럼 순서상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되겠어요? 근로계약 체결되고 근로계약 진행되고 근로계약 종료되고 이 각각의 모습 속에서 근로기준법이 근로자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를 보면 되겠죠. 그렇죠? 어렵지 않아요. 자, 일단은 정의부터 내립니다. 정의. 보면 정의요, 정의. 여기가 시험에 그래도 많이 나오죠. 보면은 근로자의 정의요. 근로자라는 직업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에서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보호한다고요? 체결부터 종료까지 보호한다고요. 근데 이 이전에 그러니까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실업자들, 그쵸? 실업자들까지 보호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근로기준법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근로계약 체결부터 종료까지의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요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요. 그럼 이 상황 이전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한다 안 한다? 예컨대 실업자들은 근로기준법 보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라고 정의하는 거는 뭐 어떤 거예요? 왜 정의를 해요? 이 사람들이 근로자고 이 사람들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고 이 사람들을 보호할 거라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에는 실업자가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실업자 포함되지 않아요. 근데 때로는 다른 법령들, 우리 노동법에 있어서 다른 법령들에 있어서 실업자까지도 보호하는 법률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는 이 근로자의 정의가 근로기준법의 정의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를 거예요. 그렇죠? 그때는 실업자까지 포함하는 범주의 것으로 보호하겠죠. 그렇죠? 하지만 근로기준법은 어쨌든 근로계약 체결 단계부터 보호하기 때문에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있는 실업자 등에 대해서 이제 근로자를 규정하고 있다. 안 한다? 안 한다. 보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대요. 그러니까 뭐 육체 노동이든 정신 노동이든 가린다, 가리지 않는다, 가리지 않는다. 그것과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임금을 목적으로. 그러니까 임금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 뭐 예를 들어 뭐 나의 어떤 양심이라든지 신앙이라든지 이런 뭐 종교인이라든지 임금 목적이 아닌 사람들은 근로자로 정의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다음에 중요한 게 사업
사업이나 사업장에서라는 표현이 나오죠. 결국에 뭐다? 사업이나 사업장에 소속되어 속해 있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실업자 보호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내용이죠. 근로를 제공한 사람, 근로를 제공한 사람이 이제 사용 종속 관계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굳이 이걸 우리 시험에서 알 필요는 없어요. 사용 종속 관계를 판단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서 이제 뭐 근로자인지 이 사람이 프리랜서인지 뭐 좀 애매한 경우들에 있어서 그런 사용 종속 관계를 따진 여러 가지 요소를 적용해서 따지는데 뭐 임금을 어떻게 받았는지, 지휘 감독을 어떻게 받았는지, 근로시간의 통제를 받았는지, 규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것까지 알 필요 없어요. 어쨌든 근로를 제공한 사람, 그다음에 사용자란 사업주, 사업 경영 담당자,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뭐 예를 들어 법인의 대표자, 그다음에 뭐 임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사팀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까지 사용자의 범주로 묶여 있습니다. 그다음에 근로 아까 말씀드렸죠.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모두 포함한다고요. 그 다음에 근로계약이요. 근로계약이란 뒤에서 다시 볼 거예요.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그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지 지급하는 금품이요. 일단은 그 임금이 되기 위해서 뭐여야 된대요? 근로의 대가여야 된대요. 근데 우리 근로기준법은요. 뒤에 다 임금 파트 가서 다시 볼 거예요. 임금 파트 가서 다시 볼 건데 임금이라는 것을 정의했죠. 임금이란 뭐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근로의 대가래요. 근로의 대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아야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근로의 대가가 아닌 것들 있죠. 막 후생적으로 사장님이 야, 너 결혼 축하한다 이러면서 10만 원 주셨어요. 50만 원 주셨어요. 이거 임금이 아니에요. 그게 근로의 대가예 아니야? 아니죠. 그렇죠?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건데 임금을 근로의 대가라는 것이라고 정의해 놓고 평균 임금과 통상임금이라는 것으로 구분해 놨습니다. 이것의 구분 목적에 대해서 뒤에서 다시 볼 거고요. 사용된 용도가 달라요. 용도가 다른데 어쨌든 여기서 봐야 될 건요. 평균임금이에요. 평균임금. 뒤에서 다시 나올 건데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의 발생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요. 이제 평균임금을 뭘로 바꾸겠어요? 통상임금이라는 걸로 바꿔서 문제를 많이 낼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죠? 일주는 휴일 포함한 7일 여길로 계산하고요. 그다음에 소정근로시간이란 뭐냐? 어렵게 쓰여 있지만 그냥 당사자 간에 정해놓은 근로시간을 말해요. 당사자 간에 정한 근로시간. 우리는 하루에 4시간 근로하기로 한다? 그럼 1일 소정 근로시간 몇 시간이에요? 4시간인 거죠. 그렇죠? 단시간 근로자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와요. 단시간 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 같은 종류의 종사하는 업무의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사람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라고 바꾸냐면 단시간 근로자란 1일의 소정 근로시간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시험에서 틀린 지문을 낼 때 그거 아니에요. 1주예요. 1주. 1주 단위로 비교를 한다. 됐고요. 넘어가 볼게요. 사실 이거를 뭐 어렵게 해서 아주 법리적으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뭐 이 한 파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만 가지고도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굳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건 어쨌든 간에 빠르게 좀 넘어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됐고요. 그다음에 근로기준법의 기본 원칙이요. 기본 원칙. 근로조건의 준수.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 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근로기준법상 이제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 같은 경우에 연차 요급휴가를 15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근로계약이란 걸 통해서 뭐 우리는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그냥 10일만 줄게. 이렇게 근로계약을 통해서 정해놨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로기준법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면은 10일을 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근로계약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면 우린 10일만 줄게. 이렇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기준보다 더 낮은 근로조건을 설정한 경우에 어떻게 된대요? 어떻게 돼요? 최저 기준이죠. 최저 기준. 근로기준법은 어떤 기준이다? 최저 기준이다. 최저 기준이다. 그러니까 이거 유효하다, 유효하지 않다? 유효하지 않고 얘는 무효가 되고 어디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그 기준이 그 안에 들어가 버리게 되는 거죠. 이런 형태로 근로자를 보호한다고요. 최저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한다. 그다음에 근로조건의 결정 그냥 선언적 의미예요. 사용자가 동등한지 위해서 자유의사에 따라서 결정해야 된다. 당연하죠. 그 다음에 근로조건의 준수, 각자 단협, 취업규칙, 근로계약 이것들이 다 뭐다? 노동법의 법원들이죠. 이런 법원들을 성실하게 지키고 이행해야 된다. 균등처우, 사용자 근로자에 대해서 그 다음에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해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예전에는 가끔 나왔거든요. 가끔. 그러니까 요새도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조금 기억을 해 두시자고요.
네. 성국신사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균등한 처우 같은 경우에 성국신사로 기억을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강제근로금지 당연히 강제로 근로시켜서는 안 되고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폭행금지 때려서도 안 되겠죠. 때려서도 안 되고 중간 착취 배제 그러니까 영리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하고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득을 취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워낙에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이제 중간에서 사람 장사하는 경우들 이게 생각보다 이 수수료라든지 이런 거 많이 떼기 때문에 어떤 근로자에 대한 착취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큰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에 따르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이 취업하지 개입하지 마라. 예를 들어 "야 내가 너 다른 데 소개시켜 줄게. 너 나한테 소개비를 얼마 줘." 이런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다만 다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이라고 돼 있죠. 그럼 법률에 따르면 괜찮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법률에 따르면 괜찮다 해서 법률이 우리가 이제 우리 직업 상담사와 가장 대표적으로 연결되는 법률이 직업안정법이에요. 직업안정법에 따라서 직업 소개 사업 같은 걸 인허가 받고 진행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다른 사람이 취업에 개입해서 취업을 시키고 뭐 소개 수수료를 받고 이런 거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럴 땐 가능하다. 다만 법률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불가능하다. 국민권 행사의 보장, 그러니까 뭐 어떤 선거권, 투표권 이런 거 다 보장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공민권 행사나 공익직무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내용이고요. 다만 그 시간 그 공민권이나 공익직무를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는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변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요. 넘어와서 4 번이요.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근로기준법은요. 당연히 모두에게 적용이 됩니다. 어떤 사업장이든 적용이 돼요. 다만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시 5명이야. 5명 미만 이게 요새 말이 많죠. 5인 미만 사업장 그러니까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전부 적용인데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전부 다 적용을 해야 되는지의 문제죠. 결국에 이렇게 5인 이상, 5인 미만을 가른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5인 이상 사업장 이게 근로기준법 취지 자체가 어떤 사용자로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가 불이익한 처우를 받거나 이런 어떤 뭐 좀 이런 불이익한 사태를 방지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힘이 센 사용자와 힘이 약한 근로자 사이에 어떤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함인데 문제는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그렇게 뭐 굉장히 힘이 세거나 뭐 누구에게 강압적으로 하거나 이렇게 하기 좀 어려운 존재죠,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더라도. 그러니까 일부 규정만 적용하도록 한 거예요. 일부 규정만 적용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 현실이나 여건들을 고려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건데 문제는 이제 그렇다면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뭐냐? 시험에 나오는 거. 시험에 나오는 거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이 뭔지 그 전부 적용이 제외되는 건 아니고 일부만 적용이 제외되고 일부는 또 적용이 되는데 그 일부가 뭔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간에 어떤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 같은 것들은 적용이 되죠. 그 밑에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중간 착취 배제,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전차금 상계 금지, 주휴일, 해고 예고, 갱내 근로 금지 등은 적용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휴일이나 해고 예고 이 두 가지 적용된다는 것 두 개 동그라미 치세요. 주휴일이 뭔지 해고 예고 뭔지는 뒤에서 다시 배울 건데 어쨌든 이 두 가지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구나. 다만 뭐 연차 유급 휴가라든지 해고 중에서 해고의 정당한 이유라든지 해고의 부당 해고에 대한 구제 신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적용이 안 되지만 해고 예고는 적용이 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야 돼요. 됐습니다. 그다음에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그러니까 동거 친족끼리 운영하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그 안에 법이 개입하기가 좀 어렵죠. 동거의 친족끼리만 운영하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가사 사용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생활 보호 목적이라는 것 때문에 근로기준법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됐고요. 넘어와서요. 넘어와서 보면 근로자와 사용자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로자는 뭐다? 이제 근로계약 체결 전에 있는 실업자 같은 경우에 이 근로자의 범죄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을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죠, 이미. 그다음에 사용자의 정의에 대해서도 봤고요.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사업 또는 사업장이 들어갔니? 요거 근로자의 개념에 대해서 물어볼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사업 또는 사업장이 들어가 있는지 즉 실업자를 배제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계약이요. 제2절.
제2조 근로계약인데 결국에 근로기준법이 어디서부터 보호한다고요? 근로계약의 체결부터 보호하고 그다음에 이후에 근로계약이 전개되고 근로계약이 종료될 텐데 여기에 해당하는 모습이죠. 근로계약의 체결.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근로자는 어떤 의무를 지게 돼요? 당연히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뭘 제공해 줘야 돼요?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뭘 줘야 돼요? 근로를 제공해 줘야죠. 근로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에 대한 대가인 근로의 대가인 뭐 임금을 줘야겠죠. 이게 바로 근로계약이에요. 근로계약인데 그러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오로지 이런 주된 의무로서 근로의 제공만 하고 사용자는 주된 의무로서 임금만 지급해 주면 끝이냐? 근로계약의 특성상 그렇지가 않죠. 부수적으로 근로계약 체결에 따른 여러 가지 의무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아닌데 어쨌든 근로자가 나는 임금만 제공할게. 난 근로만 제공할게라고 하고 뭐 사용자의 어떤 비품이나 이런 거 훔쳐가도 돼요? 안 되죠. 그쵸? 이런 어떤 윤리적인 의무들을 지게 될 것이고 사용자 같은 경우에도 "난 너한테 임금만 주면 돼. 네가 어떤 위험한 상황에 처해도 난 그걸 방관할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어떤 안전에 대한 배려 의무 같은 걸 지게 되죠. 이런 것들을 주된 의무와 부수적 의무라고 하는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순간 근로제공과 임금 지급이라는 주된 의무가 발생하고 근로계약의 특성상 장기적이고 지속적이라는 특성상 여러 가지 부수적 의무들도 지게 된다고요. 이게 바로 근로계약이에요. 너무나 당연하죠. 그리고 이 봤던 거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하나여 무효로 한다. 연차 요구표가 15일인데 우리는 근로계약에 10일만 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정한다고 해서 그거 유효하다, 유효하지 않다? 유효하지 않다. 어떻게 된다? 무효로 하고 그 부분에 어떻게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 기준이 들어온다고요. 15일이 들어온다고요. 이게 근로기준법이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식이다. 그다음에 더 알아보기 근로자 명부요. 근로자 명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하고 여러 가지를 적어야 되는데 사용 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중요합니다. 사용 기간이 30일 미만인 근로자의 일용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근로계약 체결에 대해서 근로자를 그럼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 이제 본격적으로 보도록 할 텐데 기본적으로 첫 번째 근로조건을 명시해 줘야 돼요. 근로계약도 계약이니까 구두계약도 가능하거든요. 구두계약도 가능한데 이게 구두로 되면 너무 이제 엉성해지죠. 그러니까 근로자 보호란 취지랑 좀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사용자가 데려올 때는 "너 이렇게 해 줄게."라고 데려왔는데 실제로는 그것과 다르게 이렇게 처우하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구두 계약하더라도 이제 여러 가지 근로 조건을 명시 또는 서면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이해할 때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아야 된다라고 흔히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요. 명시랑 서면 명시해 줘야 되는 근로 조건들이 거의 대부분 근로계약서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로조건 명시해 줘야 되는데 첫 번째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취업의 장소 종사해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취업규칙 기재사항 기숙사에 관한 사항 등등 명시해야 되고요. 더 중요한 건요. 서면 명시가 훨씬 중요해요. 서면 명시 임금의 구성 계산 지급 그다음에 소정 근로시간 임소 그다음에 주휴일이 아니라 죄송해요. 여기 휴일이라고 표현한 게 맞아요. 휴일, 연차 요구에 관한 사항의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된다. 임소휴연 이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임소휴연. 그러니까 어떻게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방식은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 사항이 아닌 것은이라고 물어보고 근로조건의 그 일반적인 명시, 서면 명시가 아닌 일반 명시 사항을 하나 끼워 넣겠죠.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취업의 장소를 서면 명시해야 된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아니라고요, 그렇죠? 취업의 장소와 종사 업무에 관한 사항은 그냥 명시 사항이고 근로조건 서면 명시 사항은 이제 좀 다르죠, 그렇죠? 임소휴연 예 정도는 반드시 기억을 하고요. 그다음에 근로조건 위반이요. 만약에 명시됐는데 실제로 사용자가 달리 처우한다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고요. 즉시 근로계약 해제도 가능합니다.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지만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해제도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귀양력비 청구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노동위원회라는 곳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 청구하는 경우 거의 못 봤어요. 그다음에 위양 예정의 금지, 전차감상기의 금지, 강제저금의 금지 이 세 가지는요. 뭐랑 연결이 되냐면 이제 강제근로 쪽이랑 연결이 돼요. 강제근로. 강제근로 시키지 마라라는 내용이에요. 강제근로 시키지 마라. 강제근로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 위양 예정의 금지,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뭐 이게 왜 안 되냐면, 그러니까 뭐 너 우리 나랑 1년 계약하자, 혹은 2년 계약하자라고 해서 근데 중간에 나 도저히 못 다닐 것 같아. 그러면 너 나랑 1년 계약했는데 너 중간에 그만둔다고? 그러면 나 너한테 미리 예정해놨던 3천만 원 청구할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쵸? 이걸 허용하면은 난 진짜 죽어도 못 다니겠는데 1년, 2년 다녀야 되는 강제근로로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양 예정을 금지하고 있고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다음에 전차금 상계 금지요. 전차금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 상계하지 못한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예요. 야, 내가 너 돈 빌려주고 매달 얼마씩 공제할게. 이 돈 다 공제하기 전까지 너 퇴사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이거 역시 뭐랑 연결이 된다? 강제근로와 연결이 된다. 그다음에 강제적응 금지요. 야, 너 월급 다 여기 이 통장에 넣고 이 통장 내가 보관할게 라는 식으로 해서 너 그만둔다고? 나 통장 안 돌려줘. 이런 식으로 해서 강제근로로 연결되는, 특히 이제 배 타시는 선원분들에게서 많이 발생했어요. 이런 것도 강제근로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넘어와서 단시간 근로자의 의요. 이건 봤어요. 일주라고요. 1일이 아니고 일주 동안의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 조건은 비율에 따라 산정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통상 근로자가 하루에 8시간 근무하는데 난 4시간 근무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요 비율 50%죠, 50%. 일반 통상 근로자가 적용받는 근로 조건의 50%는 난 적용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초단시간 근로자예요. 초단시간 근로자. 아주 극단적으로 근로시간이 짧은 사람들. 4주간을 평균했는데 1주간에 15시간 미만, 15시간 미만, 4주 평균 1주 15시간 미만. 예, 체크하세요. 이 사람들은요, 퇴직급여 적용 안 되고, 주일 적용 안 되고, 연차유급휴가 적용 안 됩니다. 퇴주연이에요. 퇴주연. 얘네들 적용 안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됐습니다. 너무 짧으니까 그래요. 너무 짧으니까. 됐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이제 근로계약 체결 봤어요. 이제 근로계약이 전개되는 모습 보고, 그 다음에 종료되는 모습까지 보면 근로기준법 마무리가 됩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근로관계가 전개되는 모습 보도록 할게요.